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11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중심적 관점의 핵심을 이루는 4가지 신념 10페이지에 있는 직접 인용문 부분 보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지구 생물권의 자연적 질서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이 교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에서 이야기되는 생명중심적 평등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종들의 지위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자연계 속 인간의 지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각자 추구하는 고유의 선 측면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지구와의 관계는 공통적인 것이며 인간과 야생 동식물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적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그들과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권 전체의 일반적인 온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에서도 생명 공동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되죠.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의 생물권 전체와 그 환경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물과 사건의 질서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11쪽 넘어왔습니다. 생명중심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생물권에는 각각의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복합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해됩니다.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생명 공동체도 고립된 하나의 단위가 아닙니다. 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생태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테일러는 우리 행성의 생물권 전체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며 그것을 자연계라는 용어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 전체로서의 생태계 이런 의미에서 생명 공동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생명 공동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지구 전체를 바라볼 때 자연계라고 하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생태 중심주의와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중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서양 문명권의 사람들 대부분이 지닌 신념 체계에 따르면 인간은 하등한 생명체가 가지지 않은 가치와 존엄성을 지닙니다. 인간 중심적 관점을 이 서양권에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성과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해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운 좋게 인간종이 가지게 된 하나의 특성, 기능일 뿐이라는 거예요.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의 선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없는 특정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라는 거죠. 다른 게 본래적으로 우월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이외의 많은 종들 또한 인간이 지니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시에서 말씀드렸던 독수리의 날개, 치타의 빠른 다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우월성에 대한 판단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동식물의 능력을 그들의 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이 우월하다는 판단은 거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덕적 행위자는 앞서 논의한 생명중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신념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가 합리적이고 사실적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현식 인식 능력을 지닌 만큼 그 신념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성, 사실에 근거한 인식과 같은 특징을 지닌 도덕적 행위자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생명중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신념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면 이제 동양사상가 중에 순자의 입장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동양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죠. 맹자류의 성선설이 있을 것이고요. 고자류의 성무, 선악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류의 성악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 나가셔서 도덕 수업 해보면 이제 중1 도덕 첫 번째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은 세 가지 입장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던져보면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선악설 중에서 어떤 것이 지지를 많이 받을까요? 성선설에 손드는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성무, 선악설에 손을 꽤 드는 편이고 압도적으로 성악설에 애들이 지지를 많이 합니다. 실제 살면서 경험하는 거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순자는 이제 이 동물적인 욕구 차원,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측면에서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간도 동물과 똑같은 욕구를 지닌다는 점에서 본성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간이 예를 익혀가지고 도덕적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순자 입장에서는 화성기위라고 하죠.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의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동물적 욕구도 있지만 동물과는 다르게 이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옛 성현이 가르쳐준 예를 익혀서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지능을 순자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테일러도 합리성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한 인식을 통해서 생명 중심적 관점,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순자와 비슷한 그런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쪽으로 넘어와서요. 아까 필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0. 사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1. 신념, 생명 중심적 관점. 2. 태도, 자연 존중의 태도. 여기서는 이제 절이 3절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중심적 관점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택해야 할 관점으로, 이것은 생명체의 본래적 존중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건 생명체의 본래적 존중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생명 중심적 관점의 기초에서 생명체를 본래적 존중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할 경우 우리의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는 자연 존중의 태도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존중의 태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 교육 공부하실 때 리코나 도덕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느끼는 것,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정의 조화를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자연 존중의 태도가 발휘되기는 어렵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의 조화나 통합을 통해서
자연 존중의 태도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연 존중의 태도가 도덕적 행위자의 일련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품성 상태, 약간 덕윤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성향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각은 그 태도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이것을 평가적, 의욕적, 실천적, 정서적 측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가적 측면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성향이고, 판단이니까 이성과 관련될 수 있겠죠. 의욕적 측면은 목적을 가지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의 성향입니다. 의지와 관련되겠죠. 실천적 측면은 특정한 이유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행동의 좋은 구실로 간주하는 성향입니다. 행동과 관련되고요. 정서적 측면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성향, 감정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가 이 네 가지 성향의 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직접 인용문 아래 부분.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평가적 측면은 자연 생태계의 모든 야생 생물이 본래적 존중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들의 선은 모든 도덕적 행위자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며 야생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향은 자연 존중의 태도를 구성하는 한 측면이자 중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성향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가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의욕 내려가겠습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의욕적 측면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인간은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일련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세부적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목적 그리고 목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과목의 목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습 목표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크고 전반적인 개념에서 목적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개념에서 목표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성향은 생명체를 본래적 존중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근본적인 평가적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가적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성향도 거기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실천적 측면은 도덕적 행위자의 실천의 이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실천 이성은 행동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 때문에 행동을 실행에 옮기거나 자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치를 판단 및 숙고하여 결론을 내리며 의지를 발휘하는 능력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 실천 이런 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이 조금씩 섞여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 단락.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정서적 측면은 감정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 감정은 평가, 의욕, 실천의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여 야생의 생명 공동체나 개별 구성원의 존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일에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에 해를 입히는 일에 대해 마음이 상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생명체가 본래적 존중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돌고래가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돌고래 서커스라든지 쇼 이런 거 수족관에 가두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는 이 돌고래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머지 이 수족관 안에서 계속 빙빙 돌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우리 그런 기사 보면 분노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행위의 한 가지 측면이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그 행위가 원칙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필기가 마무리되겠죠. 이렇게 되면 0. 사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1. 신념, 생명 중심적 관점. 2. 태도, 자연 존중의 태도. 3. 원칙. 이렇게 해서 원칙에는 3-1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어져 나오는 윤리적인 의무 4가지. 3-2 인간과 생명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 5가지. 이렇게 필기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1, 2, 3. 3은 3-1, 3-2. 아마 오늘은 3-1 약간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규칙과 의무. 일반적인 규칙과 의무 정도까지 오늘 살펴보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우선순위 규칙 조금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일반적 규칙과 의무입니다.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 그가 제시하는 도덕적 규칙과 기준은 2가지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일반적 규칙이나 의무입니다. 아까 여러분 필기하실 때 3 원칙 해서 3-1 일반적 규칙과 의무, 여기 동그라미 1, 2, 3, 4 각각을 쓰면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윤리적 요구와 다른 생명체들의 윤리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3-2 우선순위 규칙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하면 테일러가 한 번에 도식화되면서 마무리될 수 있겠죠. 먼저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일반적 의무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불침해,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입니다. 3-1에 동그라미 1 불침해, 동그라미 2 불간섭, 동그라미 3 성실, 동그라미 4 보상적 정의 이렇게 써두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지금 3장의 내용이 임용에서도 좀 다루어지고 출제자들이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 넘어와서요. 불침해의 의무는 우리가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악행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는 유기체, 종개체군, 생명 공동체의 선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이지 않고 파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불침의 개념은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소극적인 차원의 의무가 되겠네요. 따라서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침의 의무는 도덕적 행위자가 행하는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자연 안의 약육강식의 현실, 이것 자체가 의무를 어기는 거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것, 이게 불침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악행금지의 의무로 이해될 수 있는 불침해는 소극적 의무의 차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을 지닌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를 가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유발하지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의 차원을 논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바나 초원에 나가가지고
사자가 이제 사슴 사냥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 막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간섭 의무입니다. 우리가 개별 생명체의 자유 혹은 일반적으로 생명 공동체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별 생명체와 관련하여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동식물의 정상적인 활동과 건강한 발달을 막거나 방해하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 단순히 야생 상태로 존재하도록 허용함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불간섭 의무 통해 가지고 테일러 같은 경우도 공장식 사육 반대할 것이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 이제 불간섭은 생명 공동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더욱 중요한 건 불간섭이 생명 공동체에 적용될 때인데요.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외의 정상적인 기능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공동체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입의 동기가 종개체군의 생존을 도우려는 열망이나 생명 공동체의 자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이 의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극적 의무이므로 우리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까지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개입의 동기가 개체군의 생존을 돕는다. 토끼나 이런 좀 약한 동물들이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히는 거 돕기 위해서 포식자들을 사냥해버리면 오히려 초식 동물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식물들 다 뜯어먹어서 생명 공동체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개체군 종을 좀 돕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명 공동체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실의 의무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신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의무 가운데 이게 좀 독특하죠? 야생동물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들을 기만하는 것은 기만하는 존재가 기만을 당하는 존재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환경윤리의 도덕적 규칙 또한 어기는 것이다. 각 생명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월한 특성은 서로 다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야생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다. 이게 포인트죠. 규칙 위반의 명백한 사례는 사냥, 덫, 낚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칠 의도로 속이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냥이라든지 낚시 같은 건 스포츠, 여가를 위한 그런 사냥이나 낚시 행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냥하거나 낚시한다. 이건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거고요. 뒤에 나오고 있네요. 다만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내지 의복을 구할 유일한 수단이 이것인 경우라면 그 행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나 오락을 위해 행해진다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도덕적 수혜자가 도덕적 행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혜자 사이에 정의의 균형을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도덕적 행위자가 유효한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해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혜자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자는 수혜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보상적 정의는 앞선 세 가지 기본적 의무 중에 하나라도 위반이 발생하면 그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테일러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인간이
개인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와 야생의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입장이죠. 나는 직접 동식물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없어? 테일러 방식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명사회 일원인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동식물한테 피해주는 활동들에 일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모두 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연의 야생지역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우선순위 규칙인데요. 그것은 아마 다음 주 1교시 정도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업로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